아버지, 저는 저 여인이 좋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숨을 한꺼번에 멎게 할 만큼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었지요. 아버지 서진우는 눈을 크게 떴고 옆에 앉아있던 중매쟁이 홍 씨는 손에 쥔 부채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것은 고운 비단 치마를 두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가지런한 쪽을 얹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터 한켠에서 땀을 닦으며 손님에게 떡 한 점을 더 얹어주던 크고 넉넉한 몸집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한 번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9살 소년의 눈이 그토록 단단했던 것은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따뜻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그해 봄이 막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담장 너머로 흘러드는 이른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탓에 가족 모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집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서유는 어머니의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유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아이는 그저 묵묵히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노래 아이들이 그러하듯 큰 소리로 엉엉 울며 어머니를 찾지도 않았지요. 그냥 조용히 마치 무언가를 꾹 눌러 담은 채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웃 어른들은 아이가 너무 조숙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 눈빛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눈이 어째서 저리 깊냐고. 아버지 서진우는 장사 사람이었습니다. 포목과 자파를 다루며 이 고을 저 고을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는데 아내가 떠난 뒤로는 더욱 일에 파묻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던 자리, 아내가 쓰던 그릇, 아내가 손질하던 화분,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찌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다시 봄이 오려 하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서윤과 마주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어미를 드려야겠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홍 씨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매쟁이로 혼사길이라면 눈을 감고도 찾아다닐 만큼 경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재혼을 생각한다는 말이 퍼지자 홍 씨는 열흘도 안 되어 서진우의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좋은 자리를 두루 받았습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모두 출중하십니다. 얼굴도 반반하시고 집안도 흠잡을 데 없고요.
아드님 하나 잘 키워주실 분들로만 고르고 골랐습지요. 홍 씨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진우도 솔직히 말하자면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고 빈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매일 무거웠으니까요. 첫 번째 여인은 관아 아전의 딸이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눈매가 가늘었으며 예절이 바를 뿐 아니라 바느질 솜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이웃 고을 선비 집안의 과부로 성품이 단정하고 어른 공경을 잘한다는 평이 있었지요. 셋째는 읍내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집의 딸이었는데 나이도 젊고 몸가짐이 곱다고 했습니다. 홍 씨가 세 여인의 이름과 내력을 줄줄이 읊는 동안 서유는 방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온 것은 새어머니를 드리는 일이니 아이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유는 홍 씨의 말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손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유나, 셋 중에 어떤 분이 좋겠느냐? 서유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아이의 대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눈빛. 아버지는 그 눈빛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홍 씨는 다음 만남을 조율하며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우는 사랑방에서 장부를 펼쳤고 서유는 마루에 나와 멀리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숭아꽃이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꼭 1년 전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던 그때처럼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꽃잎 하나를 날려 마당에 떨어뜨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른들이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를 고르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 안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저 중에 한 분만 마음에 들어도 된다. 딱 한 분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원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마루 끝 먼 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홍 씨가 정성껏 골라 데려온 여인들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 아래 곱게 단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비단 고름을 여민 여인, 귀 밑에 동백기름을 단정히 바른 여인,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앉은 여인. 어느 하나 흠잡기 어려운 자리였지요. 그러나 9살 서윤의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능숙하게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서윤의 옆에 살며시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떤 분이 좋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요. 서윤은 홍 씨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홍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문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자리에 나온 여인은 모두 셋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관아 아전의 딸로 보름 전 이름만 들었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반반했습니다. 분을 옅게 바른 얼굴에 눈웃음이 고왔고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먼저 다가오는 쪽을 택했습니다.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가까이 와 무릎을 낮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과일 드시겠어요? 제가 직접 골라온 거랍니다. 서윤은 여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맞았습니다. 여인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인의 웃음이 한 박자 늦게 굳었습니다. 쟁반을 도로 거두며 자리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서윤은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흠잡을 데 없이 정숙해 보였지요. 아버지 서진우는 그 여인에게 몇 마디를 건넸고 여인은 또박또박 짧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홍 씨가 거들었습니다. 이 댁 어르신은 어른 섬기는 데 있어서 고을에서 5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십지요. 아드님도 살뜰하게 챙겨주실 겁니다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핀 이름 모를 풀꽃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앞에 둘보다 훨씬 명랑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목소리에 생기가 있었으며 잠자코 앉아있는 대신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꼬울 장터 이야기며 요즘 어느 집 매화가 탐스럽다는 이야기며 서진우는 그 명랑함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홍 씨도 눈을 가늘게 뜨며 내심 이 자리가 잘 되기를 바랐지요. 그 여인 역시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이 아니라 손수 접은 종이학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이거 좋아하세요? 제가 오는 길에 접었어요. 서윤은 종이학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이 야무진 사람이 접은 것이 분명했지요. 서윤은 그것을 받아 잠깐 들여다보다가 공손하게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여인은 멋쩍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홍 씨와 여인들이 돌아간 뒤 아버지는 서윤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서윤아, 오늘 분들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든 게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고왔고 마음씨도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저 중에 한 분만 마음에 들어도 된다. 딱 한 분만.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재혼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이 무겁고 고요한 집안을 어떻게든 다시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쁜 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쁘지 않아도 따뜻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방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았고 서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진우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따뜻했다는 말. 9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른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홍 씨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들여 고른 자리라고 했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이며 사람됨이 훌륭하다는 말을 한참 늘어놓더니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련님 마음을 좀 여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아이가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서윤이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몸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무언가는 며칠 뒤 장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 말이 서윤의 입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 서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째 어떤 여인 앞에서도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다니. 그것도 가리킨 곳이 하필이면 저쪽이라니. 서진우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떡 광주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허름한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는 여인. 몸집이 크고 얼굴이 붉었으며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곱다거나 단정하다거나 하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은 그 여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이지 처음으로 그 눈에 무언가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윤이 시장에 나간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홍 씨가 드나들고 새어머니 이야기가 오가는 집 안이 답답해진 것도 있었겠지요. 서윤은 전을 부치는 냄새, 생선을 굽는 연기, 사람들이 뒤섞여 내는 소리가 가득한 장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도 아이를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평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장터 귀퉁이, 떡 광주리 2개를 옆에 놓고 자리를 깔아 앉은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집이 넉넉하고 얼굴이 둥글었으며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손님과 흥정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웃음소리를 내고 옆자리 상인과 한마디씩 나누다가 또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하고 왁자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광주리 옆으로 아이 하나가 다가들었습니다. 7살이나 됐을까요? 옷이 낡고 신발이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떡 광주리 근처에 서서 눈만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여인은 손님 거스름 돈을 건네다 말고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주리에서 떡 2개를 꺼내 아이의 2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인은 이미 다음 손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가. 체하지 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말도 거창한 몸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으니까 그냥 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유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차갑게 닫혀 있던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열리는 것 같은. 서유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서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손님과 흥정을 하고 광주리를 정리하고 옆 사람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땀을 닦을 때는 치맛자락을 걷어 이마를 쓱 훔쳤고 거스름 돈을 셀 때는 입술을 달싹이며 수를 세었습니다. 조금도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여인들은 모두 무언가를 내보이려 했습니다. 웃음을 보이고 예절을 보이고 상냥함을 보이려 했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에게는 그것이 자꾸 보였습니다. 보여주려 한다는 사실이. 반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손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서윤이 방문 앞에 서 있으면 말없이 이불을 들어 옆자리를 내주시던 분. 무슨 말이 필요한지, 무슨 행동이 필요한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아셨던 분.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서윤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이미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우가 심부름이 늦어진 서윤을 찾아 장터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다가와서야 비로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다 됐으면 가야지. 서윤은 아버지의 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넉 광주리 옆에서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여인을 저 사람으로 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누군가를 지목한 것이 처음이기도 했거니와 그 대상이 저 여인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눈이 특별히 고운 것도 몸가짐이 단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 한복판에서 땀 흘리며 떡을 파는 넉넉한 몸집의 여인이었습니다. 저분이? 서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그 여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여인이 손님에게 떡을 건네며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장터 소음 속에서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서진우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알면 뭐라 할지, 이웃들은 뭐라 할지, 서유는 아버지의 소매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버지의 망설임 위로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아줄 줄 압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버지 서진우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다가 장터 저쪽의 여인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어디서 그런 눈을 갖게 됐는지 서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렸던 그 어딘가를. 그럼에도 결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면서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바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홍 씨가 왔습니다. 또 다른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떡 파는 여인이 있었소. 몸집이 좀 크고 목소리가 큰 여인인데 혹시 아시오? 홍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혹시 덕순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홍 씨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여인은 좀 어렵습니다요. 집안이 변변치 않고 몸도 저리 크고 어르신 체면에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요. 제가 더 좋은 분을 찾아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진우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홍 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아줄 줄 안다는 그 말이. 결국 서진우가 덕순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장터에 다시 나가 그 여인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덕순은 그날도 땀을 흘리며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앞에 서서 이런저런 말을 꺼내자 덕순은 눈을 둥글게 뜨고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혼잣말을요? 어르신, 저 같은 걸 보고 오신 겁니까?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도 무리하게 올리는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웃음이었습니다. 서진우는 그 웃음을 보고 처음으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순이 서진우의 집으로 들어온 것은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찜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2개가 전부였지요. 그녀는 새 집에 들어서면서도 주눅 들거나 어색한 기색 없이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엌이 제법 넓네요. 잘 쓰겠습니다. 그 말이 서진우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덕순이 들어온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윤과의 사이는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덕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내보이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었고 덕순이 말을 걸면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덕순은 그것을 무리하게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옆에 억지로 붙어 앉거나 잘 보이려고 무언가를 사다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서윤이 다가오면 받아주고 다가오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쯤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여름밤 특유의 눅눅하고 고요한 밤이었지요. 서윤은 잠이 들었다가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깼을 때 뺨이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덕순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덕순은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서윤의 방으로 들어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넓은 품이었습니다. 크고 따뜻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몸에서 나는 냄새, 땀과 떡가루와 볕이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서윤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어딘가에서 맡았던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처음에 그 품 안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꿈이었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괜찮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굳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처음에는 그냥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고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봄날부터 아버지 앞에서도 혼자 마루에 앉아서도 단 한 번도 터뜨리지 않았던 그 울음이. 덕수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안고 등을 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름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서윤은 덕순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온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한 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는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 안의 가구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 누가 무슨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유는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아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어른들이 눈치채기 전에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유는 그날부터 밥상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 국을 떠주면 작게 고맙다고 했고, 저녁에 마당에 덕순이 나와 앉으면 멀찍이 떨어져 따라 나왔습니다. 붙어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마당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덕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부채질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서윤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둘이 나란히 별을 보았습니다. 덕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을 다녀와서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옷에 해진 곳이 생기면 며칠 안에 반드시 기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맡겨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띄면 했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팔 때 굶은 아이에게 떡을 건네던 것처럼 생각이 손보다 늦게 따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던 어느 날 서윤이 열이 올랐습니다. 낮에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미 몸이 이상했는데 집 문턱을 넘을 때쯤에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뛰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고 죽을 올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약재를 꺼내 솥에 올렸습니다. 그러는 내내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돌아온 것은 초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약 다리는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서윤의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 너머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덕순을 발견했을 때 서진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낮부터요. 지금은 좀 가라앉았습니다. 밤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애쓰는 기색도 생색을 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 온 사람처럼.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에 열이 다시 치솟자 수건을 갈아 얹어주고 아이가 신음하며 뒤척이면 등을 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서윤의 열이 내렸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마루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서진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얼굴로 마루 기둥에 기대어 잠든 그 모습을. 가슴이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서진우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집에 웃음이 돌아온 것은 소리 없이였습니다. 덕순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엎질러 홀로 혀를 차는 소리. 서윤이 그 소리를 듣고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는 것. 저녁상을 물리고 셋이 마루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람을 쐬는 것.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서진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내를 잃은 뒤로 집은 그냥 잠을 자러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반기는 것이 없었고 불을 끄고 나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났고, 마당에 서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사랑방에 혼자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옳았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우는 서윤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덕순이 장을 보러 나간 한낮이었지요. 서진우는 찻잔을 손에 쥐고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 여인이었느냐? 장터에서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서윤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꺼낼까 고르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옆에 앉아 계셨고 울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에 계셨습니다. 서윤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도 똑같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서진우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숨겼습니다. 아버지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창 밖에서 덕순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활기찬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등어가 얼마나 싱싱한지. 오늘 저녁은 제대로 드십시다요. 서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윤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부엌에서 광줄이 내려놓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도마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에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저녁 냄새. 오래전 어머니가 살아 계시던 시절의 그 냄새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덕순이 등을 보이며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등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 뒤로, 뺨 위로 무언가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곧 다 된다. 밥상 들어가 기다려.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크고 담담했습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혼자 부엌에서 눈가를 치맛자락으로 한 번 닦고 다시 도마를 잡았습니다.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덕순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고 서진우가 짧게 받았고 서윤이 가끔 끼어들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워졌습니다. 국도 비워졌습니다. 그 집에는 다시 저녁이 생겼습니다.